세월이 흘렀지만 그 우산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목욕 바구니를 손에 든 채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다른 한 손으론 우산을 받쳐든 채. 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잃어버린 우산의 추억. 윤대영. 내게는 몹시도 아끼는 우산이 하나 있었다. 오래전 광고회사에 다닐 때 밀라노에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길가에 있는 잡화점에 들어가 산 것이었다. 그러므로 백화점이나 명품점에서 취급하는 정품 레벨은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산 손잡이 중간에 음각으로 새겨진 로고도 그때까지는 듣거나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값도 우리 돈으로 25,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베르사체의 도시에서 산 물건답게 그것은 매우 심플하면서도 품위 있고 또 고급스러워 보이는 우산이었다.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일품이었다. 팔각형 지붕의 꼭지점에서 아래로 퍼지는 3분의 2 부분은 맑디 맑은 하늘색이었고 추녀로 이어지는 나머지 부분은 월계수 무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며 사이사이에 다망색의 꽃이 자잘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손잡이는 결이 선명한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우산을 보는 순간 난 단박에 마음이 사로잡혀 즉시 사버리고 말았다. 우산을 펴들고 거리로 나가니 마치 내가 먼 나라에서 온 사신 같은 착각이 들었다.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도 이마 위에는 파란 하늘이 맑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으며 싱싱한 월계수 잎사귀들이 주위를 포근하고 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꿈결처럼 머리 위에 들고 있는 그 푸른 빗방울 소리.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 이 우산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다. 여름에 여인들이 쓰고 다니는 양산처럼 너무 화려해 보여 비가 와도 차마 들고 나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이든 우산이든 무채색 계통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밀라노에서는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산을 장식장에 넣어둘 수도 없고 벽에 걸어둘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쨌든 우산은 우산일 따름이었다. 그리하여 난 생각하기를 비 내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어쩐지 예감이 좋다면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무시하고 이 우산을 들고 나가기로 했다. 엊그제 서품을 받은 젊은 사제처럼 검은 구두에 검은 바지에 검은 긴팔 티셔츠를 입고서. 내가 근무하고 있던 광고 기획사는 주로 의류업체에 광고 제작을 대행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난 잡지와 신문 광고 제작 업무를 맡고 있었고 하청을 준 회사에서는 담당 직원을 파견해 광고 제작 과정을 관리했는데 그 회사의 디자이너 중에서 비교적 경험이 많은 사람을 보냈다. 밀라노에서 돌아와 보니 낯선 여자 하나가 사무실 소파에 앉아 끄덕끄덕 졸고 있었다. 그녀는 주 거래처인 모 여성 의류업체의 디자이너였다. 30쯤 되었을까. 그녀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스트레이트 퍼머넌트 머리에 파스텔 톤의 진한 연두색 블라우스와 주황색 면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보통은 여자들이 잘 신고 다니지 않는 하늘색 단화에 은빛 발찌까지 채워져 있었다. 또 이미테이션인지 오리지널인지 구분하기 힘든 커다란 물방울 다이아가 목에 걸려 있었으며 손목에도 역시 사파이어가 박힌 팔찌가 감겨 있었다. 반지를 끼고 있지 않은 것이 이상해 보일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색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화가나 디자이너들이 옷을 화려하거나 심플하게 입고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그녀의 차림새는 심플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과감하고 화려한 편이었다. 그녀는 처음 볼 때부터 색다른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얼굴은 언제나 차갑고 무표정했으며 웃는 법이 거의 없었다. 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만해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우울증 증세가 가끔 엿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까다로우면서도 민감하게 느껴졌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일에도 그녀는 거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언제나 오후 2시쯤에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나타나 소파에 앉아 권태롭기 짝이 없는 얼굴로 잡지를 넘겨보거나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돌린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잠을 자곤 했다. 그러다 잠에서 깨어나면 조용히 화장실에 갔다 나와 7시 정각이 되면 회사로 전화를 걸어 현지 퇴근을 알리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사라졌다. 그러므로 그녀는 함께 일을 하기엔 좋은 파트너는 아니었다. 광고 시안이 나오면 무심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럭저럭 괜찮네요. 내지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반응할 뿐이었다. 어차피 광고의 최종 결제자는 발주 회사의 해당 간부라 하더라도 시안이 수정되고 완성되는 과정에서는 파견 나온 담당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쪽 담당 직원과 식사 한번 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단지 시간을 죽이기 위해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 같았다. 그러다 오후 7시가 되면 대합실 밖으로 고양이처럼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녀는 한 달에 일주일이나 열흘쯤 그렇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로 파견 근무를 나왔다. 옷차림은 조금씩 늘 바뀌었으나 기본적인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귀에 이어폰을 낀 채 소파에 앉아 늘 잠을 잤고 이쪽 담당 직원과는 여전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 일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옥상에서 난 그녀와 마주쳤다. 오후 내내 식곤증과 싸우다 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담배를 피울 겸 옥상으로 올라갔다. 오후 4시쯤이었던가. 옥상에는 파라솔이 놓여 있었는데 그녀는 의자 하나를 난간 쪽으로 바툭 끌어당겨 놓고 흐리게 가라앉고 있는 충무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매일경제신문사와 대한극장의 간판이 눈에 들어오는 지점에 그녀는 앉아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자기 구역에 침입한 낯선 사람을 보듯 곧바로 몸을 도사린 채 방어적이고 은근히 공격적인 태도로 나를 바라보았다. 난 그녀의 시선을 피해 반대편 명보극장이 보이는 난간으로 돌아서 커피를 내려놓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때마침 영화가 끝났는지 일군의 사람들이 극장에서 몰려나오고 있었다. 비가 올 듯 하늘이 회색으로 내려앉으며 습한 바람이 불어가고 있었다. 얼핏 뒤를 돌아보니 남산의 서울타워조차 잿빛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그때 옆에서 이런 소리가 날아왔다. 저 미안하지만 담배 좀 빌려줄래요? 난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 옆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팔짱을 낀 채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앉아있던 의자 위에는 구겨진 빈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빗방울이 툭툭 듣기 시작하는 하늘을 다시 올려다보며 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담뱃갑을 받아들고 유심히 내려다보더니 한 개비를 뽑은 다음 한 개비를 돌려주었다. 담뱃갑 중에 디자인이 가장 괜찮은 게 바로 던힐이죠. 단정적인 말투가 다소 귀에 거슬렸으나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대꾸는 하지 않았다. 심플하면서도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라이터는 없어요? 난 주머니에서 지포 라이터를 꺼내 그녀의 입에 물린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다. 연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고 나서 그녀는 내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제법 친절하군요. 하지만 그런 남자들이 끝에 가서는 냉정한 경우가 더 많죠. 그녀가 내뿜은 담배 연기가 얼굴로 날아와 난 눈을 찡그렸다. 담배 연기 속에서 아르마니라고 짐작되는 향수 냄새가 섞여서 날아왔다. 그녀를 보면서 왜 그런지 문득 집에 있는 우산이 떠올랐다. 그녀가 쓰고 다니면 어쩐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던일 담뱃값처럼 심플하면서도 화려한 우산. 충무로는 권태로운 곳이에요. 늘 사람들로 북적거리지만 말라가는 우물처럼 좀처럼 생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내 삶조차 저 거리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 골목마다 24시간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밥집 앞에는 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밥을 먹는 거죠? 무료로 배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요. 특히 저기 보이는 부산조박 낙지집 앞에는 끼니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어 줄을 서 있는데 왜 그런 거죠? 혹시 피난민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6.25 때 왜 부산 마산에 피난민이 대거 몰려 있었잖아요. 아귀찜도 그때 마산에서 유래했다는 건 댁도 알고 있겠죠? 피난민 향수라고요? 그런 말은 듣다 처음인데요. 그녀가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왜 처음이에요? 누구나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나만 해도 수제비를 좋아하는데 그게 다 어려서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자주 먹던 음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더구나 비 오는 날엔 수제비를 먹지 않고는 견디기가 사실상 힘든데. 그렇다고 내가 수제비를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처럼 보여요? 듣고 보니 일리가 없진 않군요. 하지만 피난민 향수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식민지 향수라는 말도 가능한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안 돼요? 일식집에 가면 가끔 번듯하게 차려입은 노인네들이 모여 앉아 일본 노래를 합창하더라고요. 물론 그들은 모두 토종 한국인이고. 그런 논리라면 일식집에 모여 일본 노래를 부르는 것과 부산조박 낙지집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또 비가 오는 날이면 반드시 수제비를 먹어야 하는 댁의 사정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근본적으로 향수를 느끼는 대상, 즉 오브제가 다르잖아요. 내가 수제비를 먹기 위해 분식집 앞에서 우산 쓰고 줄을 섰어요. 아니면 천황 만세를 외쳤어요.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부산 조박 낙지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모두 피난민 향수에 젖어 있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무엇보다 저들은 대부분 6.25를 직접 겪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저 저 집 음식 맛이 좋아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 먹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댁의 경우는 가난의 향수인데 그렇다고 가난이 좋았다고 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누가 좋댔어요? 수제비 맛이 입에 배서 궂은 날이면 아직도 생각이 난다는 그런 얘기죠. 신경질나게 왜 자꾸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져요? 전 단지 피난민 향수라는 표현이 수정돼야 한다는 얘기를 아까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의 향수라는 말이 과거에 가난했던 사람들을 모욕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갑자기 침착한 태도로 돌변한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 물어왔다. 그럼 부산 피난민의 향수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바꾸면 적절할까요? 낙지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포괄적으로는 기억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추억이란 말이 되겠고요. 추억이란 말은 그 자체로 너무나 순수해서 아무래도 기질이란 단어처럼 부정적인 혐의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냥 낙지의 추억이죠. 수제비는 수제비의 추억이고요. 관찰하듯 한참 동안 나를 눈여겨보다가 그녀가 말을 이었다. 부산 출신이에요. 고향 말씀입니다. 부산은 세발 낙지가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바로 조박 낙지를 말하는 거죠. 아닌데요. 그럼 부산 조박 낙지집 앞에 줄 서서 기다렸다가 밥 먹은 적은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난 사실대로 말했다. 끼니 때는 줄을 서지 않고는 먹기가 힘든 것이다. 그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말했다. 어쩐지 빡빡 우기더라니.
추억 좋아하셔. 그녀는 다 마시지도 않은 내 커피 속에 담배꽁초를 던져놓고 먼저 옥상에서 내려갔다. 며칠 뒤 그녀와 난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시간대에 옥상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녀는 예의 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난 그녀의 시선이 가 있는 지점을 내려다보았다. 가발가게 옆으로 종이를 잔뜩 실은 자전거가 지나가고 그 뒤에는 유리관에 갇힌 애완견들이 하품을 하고 있고 방금 은행에서 나온 제복 차림의 어떤 여자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어딘가로 길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또 한 차례의 습한 바람이 불어가면서 거리에 버려져 있던 라면 봉지와 구겨진 종이와 신문지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날려가고 있었다. 그녀가 담배를 비벼 끄고 나서 옥상 난간으로 비틀거리며 올라선 것은 그때였다. 놀란 나머지 난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으나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 얼어붙은 듯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두 팔을 벌린 채 불과 15cm 폭밖에 되지 않는 난간을 발을 바꿔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다. 8층 건물 꼭대기였으므로 발을 헛디디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변을 당하게 될 상황이었다. 때마쳐 바람마저 거세지고 있었다. 줄타기를 하듯 몸을 위태롭게 흔들며 그녀는 간간히 직각으로 꺾인 부분까지 약 20m를 걸어가더니 사뿐히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런 다음 악동 같은 웃음을 머금고 나를 돌아보았다. 난 목이 콱 막힌 소리로 그녀를 향해 외쳤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러자 그녀가 냉소적인 말투로 되받았다. 왜 겁이 난 모양이죠? 사고가 나면 증인으로 경찰에 불려갈까봐 말이에요. 경찰에 가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칫 살인 혐의를 쓰고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난 그렇다고 대꾸했다. 옥상에 올라올 때마다 이러는 겁니까? 소년처럼 푸하하 웃더니 그녀가 눈을 찡긋했다. 네,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실력이라고? 남의 회사 옥상에서 이러면 됩니까? 그녀는 담배를 꺼내 물며 라이터를 빌려갔다. 권태로워서 그래요. 도대체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아요. 실은 얼마 전에 화성에서 추방당했거든요. 담배 연기가 그날도 내 얼굴 쪽으로 자욱이 날려왔다. 화성이라면 지구 바로 옆에 있는 혹성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책을 읽듯 무감한 어조로 그녀가 말했다. 화성은 말 그대로 불의 나라니까 굉장히 뜨거운 사건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불과 한 달 전에 지금 댁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사랑에 실패했고 그 단순한 사실 때문에 삶에 대한 거의 모든 감각을 잃었어요. 아마 다시 회복하기 힘들 거예요.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추운 곳이었다. 전 표면 평균 온도가 영하 23도인 별이었다. 가장 온도가 높은 적도가 7도에 불과하다. 그녀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일까? 온갖 먼지와 매연이 뒤섞인 비가 옥상에 뿌리기 시작했다. 그녀와 난 빈 종이컵 2개를 남겨둔 채 서둘러 옥상에서 내려왔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옥상을 내려오다 그녀와 난 무심코 손을 잡고 있었다. 손을 잡고 비상 계단을 따라 사무실이 있는 3층까지 내려오다 5층에서 4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중간에서 충동적으로 키스까지 했다. 그 후 그녀와 2달쯤 만났다. 일을 마치고 나면 충무로 지하철역 옆에 있는 비어가든에서 생맥주와 스파게티를 먹고 술이 부족하면 극동 빌딩 1층에 있는 준이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것도 지루해지면 평화방송 옆 육교를 건너 명동으로 들어가 골목에서 떡볶이나 어묵 따위를 먹고 또 그것도 권태로워지면 남대문 시장까지 걸어가 막걸리에 김치전을 먹기도 했다. 그녀와 난 마치 여기저기로 피난을 다니는 연인들 같았다. 그러나 그런 일이 난 이상하게 즐거워서
하루 24시간 밤만 줄창 계속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와 함께 명보극장에서 제인 마치와 왕가휘가 주연한 연인이란 영화를 보았다. 영화를 보는 도중 난 그녀가 손수건을 꺼내 몰래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옆에서 목격했다. 그때 화면에서는 메콩강의 누런 물이 회오리치듯 흘러가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손수건을 꺼내 눈으로 가져갔다. 극장에서 나와 옆 골목에 있는 허름한 수육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난 그녀의 고백 아닌 고백을 들었다. 떼낀 유리창으로 주룩주룩 비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여자 옆에는 밀라노에서 산 우산이 비스듬히 누운 채 빗물을 흘리고 있었다. 실은 나 아까 영화에서 본 그런 사랑 했더랬어요. 화성에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처자가 있는 남자와 사랑을 하다 실패했단 뜻이지 않는가? 그녀는 시시각각 빠른 속도로 취해가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는 주정까지 했다. 그런데 나 아직도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려 3년이나 만나왔거든요. 댁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꽤 긴 세월이에요. 여고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과 같으니까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심정이었지만 그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필이면 사랑에 실패한 그 삭막하고 막막한 지대에서 그녀는 나와 만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자정쯤이 되자 그녀는 엉망으로 취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와 난 우산을 펴서 그녀의 머리 위에 씌워주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내 어깨에 와서 부딪혔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착잡하고 혼란스러웠다. 둘이 우산 하나에 의지해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그녀가 어느 지점에선가 걸음을 멈추고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 우산 어디서 났어요? 정말 예쁘네요. 나 주면 안 돼요? 난 대답하지 않았다. 난 아까부터 우산 때문에 간신히 마음을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우산에 의지해서 말이다. 대꾸가 없자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고 있는 여관 앞에서였다. 오갈 데 없이 그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녀가 기어이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을 던져왔다. 우리 여기 잠깐 들어갔다 갈까요? 그참에 양치도 하고 머리도 좀 말리게요. 난 여관에서는 싫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게 누구든 간에. 하지만 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구는지 알 수 없었다. 비가 오는 걸 보니 현재 이곳은 화성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행성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만 헤어지기로 하죠. 지하철 입구에서 난 그녀의 손에 우산을 쥐어주곤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일주일인가 지나 그녀에게서 만나자는 전화가 와서 홍제동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만났다. 그날도 역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로비에서 만난 그녀는 내 우산을 들고 있었다. 우산을 돌려주기 위해 만나자고 한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짐작이 맞았다. 입구에 우산을 꽂아두고 1층에 있는 바에서 그녀는 칵테일을, 난 맥주를 마셨다. 저 실은 어제 그 사람 다시 만났어요. 난 5분쯤 침묵하고 있다가 되물었다. 그렇다면 다시 화성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인가요? 그녀는 네 라고 짧게 되받았다. 그곳은 불의 나라가 아니라 실은 아주 추운 곳이라고 말하려다 난 입을 다물었다. 그뿐이었다. 어색하니 침묵이 이어지자 그녀는 가방을 챙겨들고 먼저 갈게요 라면서 서둘러 바를 나갔다.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술에 흠뻑 취해 새벽에 난 호텔에서 나와 택시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침에야 호텔 바에 우산을 놓고 왔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찾으러 갈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다.
그로부터 제법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난 결혼을 했고 서울 근교에 있는 신도시에 집을 구해 몇 년째 살아오고 있다. 그러다 한 달 전쯤 그야말로 꿈 같은 일을 경험했다.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아침에 목욕탕에 가다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 우산을 보게 된 것이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우산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목욕 바구니를 손에 든 채 앞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다른 한 손으론 우산을 받쳐든 채. 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목욕탕에서 나온 터라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머리칼은 아직 젖어 있었고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맨발에는 하늘색 샌들을 신고 있었다. 설마 했는데 틀림없이 그때 그렇게 만나 헤어진 바로 그녀였다. 그냥 지나쳐 가기를 내심 바랬지만 마침내 그녀가 나를 알아보고야 말았다. 그녀는 붕어처럼 입을 벌린 채 한참이나 나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도깨비나 귀신을 본 것처럼. 각자 우산을 든 채 길가에 서서 잠시 얘기를 나눴다. 미용실 앞에서였다. 그녀 역시 몇 년 전에 결혼을 했고 아이 둘의 엄마가 돼 있었다. 화성인과 결혼했는가는 굳이 묻지 않았다. 젖은 머리가 신경이 쓰이는지 아니면 오랜만에 만남이라 어색해서 그런지 그녀는 자꾸만 미용실 안을 돌아보았다. 그러다 어정쩡하게 눈인사를 건네고 서로 앞뒤로 헤어졌다. 그러고 나서 열흘쯤 후에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여기저기 수소문해 간신히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노라고 했다. 이어 만났으면 한다고 그녀가 말했다. 한동안 내가 입을 다물고 있자 그녀는 우산을 돌려주고 싶어서 라고 더듬거렸다. 거기에 무슨 다른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괜찮다고 됐다고 난 말했다. 다음 날 난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집을 떠나 있을 예정이었고 그녀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짐을 꾸리고 있는 참이었던 것이다. 기나긴 침묵이 이어진 뒤 그리고 저쪽에서 먼저 전화가 끊겼다.